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스마트폰 덕분에 생활이 편리해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도 있죠. 전화번호 곧잘 외웠었는데 이제 암기력 떨어졌고요. 길도 다 찾아주니까 길 찾는 능력 떨어졌고요. 문자, SNS로 소통하다 보니까 좀 긴 글 이런 건 아예 쓰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글재주 있는 사람들이 참 부러운데요. 오늘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윤태영 씨를 초대해서 이 좋은 문장 쓰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정치계를 떠난 이후에 글쓰기, 말하기와 관련된 책을 집필하며 활발히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윤태영 씨를 함께 만납니다. 윤태영 씨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번역가로 활동하다가 1988년 의원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제13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한 정치인 노무현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고 부속실장과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내면서 대통령의 입이자 대통령의 필사로 불려졌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대통령의 말하기, 오래된 생각, 기록, 윤태영의 글쓰기 노트, 바보 산을 옮기다, 윤태영의 좋은 문장론 등이 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생활을 오래 함께 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글쓰기, 말하기 관련 책을 많이 펴내신, 또 강연도 활발하고 계신 윤태영 씨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윤태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5년 청와대에 계실 때 네. 청와대에 몇 년 계셨죠? 저 4년 1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해에는 1년 정도 제가 먼저 일찍 나왔습니다. 4년 1개월. 예.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첫 인연이 13대 때예요? 13대 제가 다른 의원실 의원보좌관으로 들어갔었는데 어디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이라서 근데 하여튼 그 다른 의원실에 있었는데 인연이 맺어져가지고 있다가 3당 합당 되고 나서 저는 이기택 총재 방에 들어갔고 하면서 이기택 총재? 네. 보좌관으로 하게 되면서 작은 민주당에서 이제 거의 매일같이 얼굴을 보게 됐죠. 작은 민주당, 꼬마 민주당 시절에? 꼬마 민주당이라고도 하죠. 예. 예. 그 시절부터 가까워졌지만 직접 보좌관은 아니셨잖아요. 이제 노무현 의원의 보좌관은 아니었고요. 그죠. 그러다 가까워진 게 제가 잠깐 이제 출판사 나와 있었는데 출판사에 있으면서 여보 나 좀 도와줘라고 첫 자서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이죠. 예, 첫 자서전을 쓰실 때 정치 쪽 파트 한 절반을 제가 구술받아서 정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 많이 가까워졌죠. 그때 출판사에는 왜 나와 계셨던 거예요? 정치권에 한 4년 있다 보니까 저랑 좀 안 맞는 곳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 이쪽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출판사 쪽으로 가볼까 해서 출판사에 나와서 그거 같이 지내던 선후배들이었어요. 정치권에서. 예. 그래서 같이 출판사 차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일하다가 마침 이제 노 의원의 첫 자서전을 거기서 내게 됐었죠. 그 출판사에서. 그 책을 내신 게 몇 년도죠 그러면? 그게 94년입니다. 1994년. 참 오래전 일이네요, 그것도. 예. 그때는 출판이 굉장히 잘 돼서 책들도 많이 팔릴 때였어요. 네. 유명한 책들을 한 번 내면 막 100만 부도 팔리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죠. 출판계 호황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돈 버셨어요? 그래서 노무현 저는 그냥 편집장이었고요. 또 우리 사장님 따로 계셨으니까요. 노 대통령님 책은 정치인 책 치고는 그래도 꽤 팔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 5만 부 찍었거든요. 정치인들 책 막 5만 부면 대단한 거죠. 1만 부, 2만 부 나가기 힘들었었는데 그러니까요. 5만 부 찍었어요. 네.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책 집필 과정을 도와주신 걸로 인연이었고 네.
직접적인 참모가 되신 건 언제부터인 거예요? 그 후로 뭐 선거 출마할 때마다 이렇게 카피 써드리고 이런 거 뭐 해드리고 했었는데 2000년 말 본격적으로 한 건 2000년 말에 이제 그 캠프가 꾸려졌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참모가 돼서 들어갔죠. 그 방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었는데 그 방 사람들이 잘 그만두지 않아서 그 의원 시절에 보좌관 시절에 그렇죠. 잘 그만두지 않았고 또 그 후로는 또 뭐 사람 챙길 만큼 이렇게 의원 신분을 유지하신 적이 거의 없고 낙선했으니까 거의 이렇게 좀 뭐 사람들이 모였다가 떠나갔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대선 즈음해서 이제 공식 합류. 그 공식 처음으로 바로 밑에서 일하게 된 거는 2000년 말 2001년 초라고 봐야죠. 그리고 대변인 연설기획비서관, 부속실장 이렇게 했습니다. 대변인은 그 대통령의 말을 대신하는 사람이지만 대통령 연설문을 쓰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 청와대 제가 있던 청와대 그때 초기에는 연설팀이 대변인 밑에 있었습니다. 대변인실의 연설팀. 예전에는 공보수석실 안에 예전에는 이제 고도원 비서관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그렇게 있었는데 저희 때는 아무튼 처음에는 그렇군요. 대변인실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설문까지 직접 관장을 한 거네요. 제가 그렇죠 감수하거나 때로는 뭐 대통령님 생각을 받아서 연설팀에 전달해주거나 이런 역할들을 중간에 했었죠. 그러다가 대통령님께서 연설팀은 직접 가까이 두겠다 해서 연설팀 전부 본관에 와서 근무해라 그래가지고 별도로 분리가 됐군요. 그래 아예 비서실장 직제로 밑으로 딱 분리를 해서 홍보수석실에서 빼가지고 글로 이렇게 갖고 올라가셨죠. 그래가지고 바로 지금 거리에다 두고 바로 이제 그때부터는 요즘 그 또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하는 우리 강원국 비서관이 이제 그때 그렇습니다. 그럼 별도로 떨어져 나간 연설 비서관을 맡았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윤태영 대변인 휘하에 있었고 제가 처음에 연설 비서관을 했었죠. 처음에 연설 비서관을 하다가 대변인으로 가고 강원국 씨가 연설 비서관을 했죠. 근데 그게 대변인 팀으로 묶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변인이 그걸 관장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가 막판에 다시 이제 별도로 아예 분리해서 연설팀은 따로 이제 운영하게 된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연설문 써드리기가 어렵다면서요, 그렇게? 간단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후보 시기가 재임 중에는 우리 강원국 씨가 거의 다 썼으니까. 근데 후보 시절에 제가 쓴 거는 저 거의 50점 못 맞은 것 같아요. 50점? 제 기억으로는. 간 절반 이상 고치신다면 그 50점 못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50점 못 맞은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구술도 그렇게 많이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구술까지는 못하고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그동안 하신 말씀들 이렇게 찾아서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원고를 쓰고 그렇게 해서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술을 좀 더 자주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본인의 생생한 생각이나 철학을 많이 담아낼 수 있는데 바쁘다 보니까 구술을 많이 못 받으면 그냥 하나만한 얘기를 이렇게 쓰게 되거나 그냥 망고불변의 진리를 쓰게 되거나 이러면 후보자께서는 별로시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만 하니 남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얘기 이런 거 해서 뭐해 하면서 그런 거 다시 다 지워버리고 새로 쓰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이제 50점 이상 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강원국 씨랑 작업하실 때 보면은 큰 연설은 아예 강원국 씨 포함해서 연설팀 다 불러가지고 행정관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본인이 쭉 구상을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광복절 기념사 한 50분짜리 하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구술 내용만 따지면 그거 압축하면 돼요. 아주 밀도 있게 압축하는 역할은 이제 그 연설팀에서 하면 되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시스템이. 원래부터 글쓰기에 취미가 있었어요? 저요? 고등학교 때는 글 쓰고 싶어 했어요. 그래 장차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긴 했는데 그렇다고 주변에서 누가 알아준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상 받은 적도 없고. 그 전에 무슨 100일장 이런 데 나가서 뭘 했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상 딱 한 번 받아봤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 받아봐요. 전국대회에서 딱 한 번 받아봐서 뭐 교내에서 뭐 문화개방 하는 뭐 이런 대회에서도 뭐 1등 해본 적, 입선해 본 적도 거의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별로 글을 내가 쓰고 싶어는 하지만 글 잘 쓰는 사람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도 글 쓰는 일을 하고 싶다? 고등학교 때? 그 소설이나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읽는 거. 소설책 보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재밌게 쓸 수 있을까? 나도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싶다. 나도 이런 거 써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많았죠. 네. 네. 그래서 국문과나 문예창작학과 가서 그 기술을 배우고 연마하면 그런 거 써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근데 경제학과 갔어요?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이 글 쓰면 배고프다고 뭐 그렇게 하니까 타협을 했죠. 경제학과 가면은 나중에 뭐 회사 취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맘만 먹으면 뭐 교수 학교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앞에 길이 여러 가지로 열려 있는 과가 그래도 경제과인가 보다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막상 잘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경제과로 들어가서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걸 대학교 들어가서 거의 못했죠. 대학교 때 근데 운동권에서 무슨 성명서 쓰고 이런 일들도 맡으시지 않았어요? 성명서 그때는 이렇게 뭐 완전히 학교 안에 경찰들이 상주하던 시절이어서 그렇죠. 성명서를 뭐 일상적으로 쓰던 시절은 아니고 이제 유인물 쓰는 거였는데 몰래 비밀 유인물 그렇죠. 비밀리에 이제 뭐 써가지고 뿌리는 이런 거였는데 친구들이랑 한번 동료들이랑 유인물 뿌려서 이렇게 써서 뿌리기로 했는데 3명이 딱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3일 후에 초안 다 한 장씩 써오자 했는데 3일 후에 그 뭐 이제 우리 연대 뒷산 청송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2명이 오긴 왔는데 한 자도 안 써왔더라고요. 왜요? 약속해놓고? 네, 저 혼자만 써왔어요. 그때는 숙제는 제가 잘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제가 쓰는 원고가 그대로 다 채택이 돼서 그거를 유인물 만들어서 이렇게 뿌렸는데 그게 이제 걸렸죠. 그게 걸렸어요. 뿌리고 나서는 성공인 줄 알고 이제 사실 뭐 현장에서 걸리지 않으면 그런 일이야. 그래서 다 끝이라고. 누가 썼는지 모를 거고. 네, 거의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걸렸어요? 우리 거기 한 친구가 이제 커다란 조직 사건에 연루되면서 이제 항림 사건이라고 거기 연루되면서 이제 거기 다 이제 저게 자료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덩달아서 같이 이제 잡혀 들어갔죠. 굴비두름 엮듯이 그냥 네, 맞습니다. 엮여 들어갔군요. 그래서 징역 사시고. 네, 징역 8개월 살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뭐 듣자 하니 지금의 부인, 그 당시 여자친구, 그분이 더 오래 징역을 살았다고요? 저는 유인물 사건인데 우리 집사람은 완전히 시위 주동 주모자여가지고 게다가 뭐 시위도 엄청 컸었나 봐요. 저는 이제 안에 들어갔을 때라서 몰랐는데 시위도 크고 그래가지고 점점 그 시절이 이게 좀 형량이 점점 세지던 무렵이라서 한 4개월 차인데도 형량도 확 늘어나서 1년 6개월을 저는 8개월인데 1년 6개월 받아가지고 제가 8개월 다 살고 나와 보니까 우리 지금 집사람 이제 형량이 한 1년 3개월쯤 남았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렇게 그 많은 편지를 보내셨다고? 원래는 결혼한 사이가 아니니까 이런 그러니까 공안 사건이라거나 학생 사건들은 가족이 아닌 편지도 못 보내거든요. 그래서 처남의 이름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동생의? 남동생인 척하고? 네, 동생의 이름으로 이렇게 누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심심할까봐 좀 징역살이 하는데 이거라도 좀 기쁨이 되라고 일주일에 한 통 정도씩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그게 매주 한 통씩 쓰다 보니까 뭐 정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정말 문장력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글쓰기 연습 기간이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최초로 글을 많이 쓰기 시작한 때였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편씩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게. 그 어쨌든 편지니까 완성된 형태의 글을 쓰는 거 아니까 일기만큼 쓰다만 하는 게 어찌 아니고. 나중에 출소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 편지들 글이 좋았다고 하던가요? 그런 평은 잘 안 하던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다 전부 다? 네, 우리 집사람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것 같은 건 또 뭐예요? 확인은 잘 못하시죠? 보여주진 않아서 저희가 지금 보면 굉장히 민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지 하여튼 그리고 이제 국회 쪽으로 가셔서 예. 뭐 야당 의원들 보좌관 생활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되고 근데 아마도 대체로 뭐 스피치라이터 뭐 예. 이런 쪽의 장점을 쭉 인정받아서 다른 정치인들 밑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셨던 거죠. 예, 주로 뭐 그러니까 당에 있는 기자회견문, 성명서 그렇죠. 뭐 이런 거 쓰면 잘 쓴다고 뭐 칭찬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로만 이렇게 그렇죠. 쭉 예. 그게 전공인 것처럼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미 이제 사람들이 경제학과 나왔다 그러면은 이상하다고 그래요 하고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죠. 경제과 출신이 아닌 것 같다. 예. 국문과 출신인 것 같다. 국문과나 뭐 그런 데 아니냐. 네. 어쨌든 정치 관련 글 쓰는 인생 예. 뭐 거의 한 30년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살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정치는 안 하세요? 글쎄요, 지금 쓰고 있는 일이 노무현 평전을 쓰고 있는데 이거 쓰고 나면 어쨌든 최근 10년 동안 글 쓰는 숙제, 우리 노 대통령이 모셨던 일의 마무리를 하는 일의 끝이라서 예. 그걸 끝나고 나면 뭘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해야 되는 숙제가 워낙 많아서 이제 끝이 안 보였었는데 이제는 원고도 어느 정도 많이 진도가 나가면서 끝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나이도 60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 해야 되나 이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평전은 내년에 나옵니까? 내년에 나오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써놓은 거는 200자 원고지로 한 2,500매. 근데 여기 이게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 부분들이 많은데 이 빈 부분들을 채워넣는 일이 생각보다 이미 써있는 원고 쓰는 것보다 지금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넣는 일이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그럼 훨씬 더 늘어나겠는데요? 그 채워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빼고 기존에 있던 것 중에 사람들이 또 너무 익히 또 알고 있던 얘기 또 나오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평전인데 그거를 안 담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최대한 축약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건 최대한 축약해서 놓고 빈 공간 또 새로 취재해서 또 넣어야 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같은 올해 말에 원고를 탈고하고 내년엔 내려고 출판사가 이제 뭐 정리해서 내년엔 내려고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뭐 아무리 못해도 최소 2-3권 이상이 되겠군요. 근데 그게 출판사는 단권짜리를 이게 볼륨이 있는 단권을 좋아하는 경향도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 500, 600페이지 되는 그런 책을 내자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책 2권짜리로 내는 거를 안 좋아하는 것도 있죠. 네, 안 좋아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저는 2권짜리를 쉽게 생각했는데 2권 정도면 딱 적당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러는 과정에 또 뭐 글쓰기, 말하기 관련된 책들도 쭉 쓰셨는데 이번에 펴내신 책이 윤태영의 좋은 문장론입니다. 네. 근데 그 앞에 이제 부제 비슷하게 잘 고친 한 문장이 마음을 움직입니다라고 쓰셨어요. 네. 왜 굳이 그렇게 뭐 제목 부제식으로까지 잘 고친 한 문장을 강조하셨나요? 이게 글 쓰는 부류가 전 딱 2부류 같은데요. 기자들 같이 훈련받아서 아침에 취재해서 저녁 마감 때까지 완성된 원고를 쓰는 사람은 한 번 글을 쓸 때 완전히 완성된 문장을 써야 되는 완성도가 높은 문장을 써야 되고 고치고 할 시간이 없죠. 그렇죠. 그러나 저같이 글을 쓰는 사람 또 정치권에서 이렇게 수없이 정말 초고를 만들어 놓고 나서 최종 연설문을 만들 때까지 뭐 모시는 분하고 끊임없이 고쳐나가면서 이렇게 원고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저같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글이란 게 초고를 완벽하게 쓸 필요는 없겠구나. 아까 점수 얘기도 나왔지만 초고는 한 30점 정도만 맞을 정도로 써놓고 그거를 끊임없이 다듬고 고치면서 나중에 80점짜리 90점짜리 원고를 만들어가면 그게 훨씬 좋은 문장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을 너무 완벽하게 쓰려고. 그래서 부담감 때문에 네. 아예 쓰질 못하죠. 하다가 말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네. 그러지 말고 엉성하고 좀 군데군데 구멍이 많이 뚫려 있더라도 일단 초고는 한 30점짜리 초고는 일단 초안 만들어 놓고 1차 원고를. 예. 그거를 계속 고치며 살붙이고 때로 뭐 빼낼 것도 빼내고 뭐 압축할 거 하고 첨가할 거 첨가하고 하면서 만들다 보면 저는 그렇게 글 써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글이 되더라. 이게 뭐 기자들처럼 문장 훈련을 세게 뭐 단기간에 이렇게 배우고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은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노하우들이 좀 축적이 되더라. 그런 뜻에서 이거를 책으로 그럼 한번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책을 썼습니다. 일단은 부담 없이 자기 생각을 한번 써봐라. 그럼요. 예. 시작이 중요하다. 예. 그걸 강조하고 희망을 주는 거네요. 그럼요. 예. 근데 그러고선 이제 첫 번째 챕터가 좋지 않은 문장, 버려야 할 습관들이에요. 예. 제일 그 버려야 할 좀 나쁜 습관 어떤 게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게 되는 글 쓸 때 저지르게 되는 잘못. 제가 많이 보는 게 이게 시중에서 말고 다른 사람 글에서 많이 보는 게 일단 문장을 시작하면은 말이 다 끝나야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이 있어요. 마침표를 한 번만 찍으려고.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진다. 문장을 굉장히 길게 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났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써도 좋은 글인데 사람들은 나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뭐 이렇게 써야지만 이게 좀 있어 보이는 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지 말고 짧게 딱 쓰면은 이게 전달력도 좋고 쉬운 문장이 쉽고. 근데 일단 굉장히 길게 쓰는 풍토. 그 다음에는 한 얘기 또 하는 말도 그렇잖아요. 중원부원. 한 얘기를 또 하고 말하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사람들이 이 집중력이나 초점이 흐려지듯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글도 알게 모르게 썼던 단어 또 쓰고 한 문장에서 썼던 단어 또 쓰고 한 얘기 또 하고 이 앞에서 했던 얘기를 또 문장의 끝에 가서 또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나쁜 습관들이 아닌가. 근데 보통 이제 자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중원부원인지는 모르고 자꾸 쓰는 거죠. 예. 근데 앞에서 한번 봤던 글이 다시 나오면 약간 신선도가 떨어진다 그럴까? 그렇죠. 글이 좀 루스해진다 그럴까? 예. 간결하고 노 대통령님이 특히 당신이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 중원부원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글로 쓰여진 글로 된 작품만큼은 짧고 굵게 아주 간결하게 그래요? 이렇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저도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노 대통령. 짧은 문장 중원부원 하지 말 것. 그다음에 이 제목이 머리가 큰 문장은 보기에도 힘들다. 머리가 큰 문장이 무슨 말이에요? 이 주어를 굉장히 길게 쓰는 거 있잖아요. 주어를? 그러니까 뭐 대체로 사람들이 사람을 주어로 쓰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문장들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주어로 쓰면은 능동태도 되게 되고 당연히 동사나 서술어도. 근데 추상명사 같은 거 이런 거를 주어로 쓰게 되면은 뭐 이 서술어도 수동태가 되면서 문장이 어려운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 친구가 유럽 가서 사온 술이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주어가 굉장히 긴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내 친구가 유럽 가서 나에게 술을 사줬어. 이렇게 편하게 그냥 써주는 게 사람 주어로 그냥 쓰고 내 친구가 유럽 가서 사온 술까지 이렇게 주어로 이렇게 길게 쓰다 보면 그게 머리가 큰 거군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 글이라는 게. 그 다음 챕터가 좋은 문장은 어떻게 쓰고 고치나. 이제 사실 사람이 고친다는 게 직접 처음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자기 처음 쓸 때는 나름대로 영감이 있어서 좋은 표현이라고 써놨는데 버리기도 아깝고 뭘로 대체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 거 참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글쓰기가 저는 이제 제가 글쓰기 시작한 92, 3년 이때부터 워드 프로세서가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감열지에
뭐 이렇게 이제 출력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장 장치와 워드 프로세스가 나오면서 글쓰기에는 많은 혁명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혁명이죠. 그전에는 원고지로 막 일일이 다 찢어버리고 뭐 하느라고. 쓰는 것보다 고치는 거에는 엄청난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몇 번을 고쳐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자기가 썼던 글이라도 지울 때 너무나 아쉬워서 이건 좀 군더더기 같은데 지우고 싶은데 이거 지웠다간 다시는 못 쓰는 글이 되는데 이 워드 프로세서가 있으면 그거 다 따로 저장해 뒀다가 저는 다 따로 모아두면 지우면 지운 파일들은 다시 다 따로 모아두면은 나중에 다른 글 쓸 때 초고, 2고, 3고 이게 다 버전 관리만 잘하면 나중에 내가 처음에 썼던 말은 어디 있지? 이거 찾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앞에 있던 말을 제일 끝에 가서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저는 워드 프로세스가 생기면서는 글 고치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그래서 더 좋은 문장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냥 과감하게 고쳐라. 예, 과감하게 고치는 게, 유명한 작가들 보면은 뭐, 해밍웨이는 어떤 책을 뭐 200번인가 퇴고했다고. 200번. 네, 그런 뭐 인터넷 뒤져보면 그런 얘기 나오던데. 하여튼 고치면서 끊임없이 다듬어야 이게 무슨 마당에 풀 자라듯이 매일 봐도 잘못된 구석이 있어 보이는 게 글 같아요. 예, 저는 제가 쓴 글도 밤 11시, 12시에 마무리하고 딱 잔 다음에 다음날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글 보면은 고칠 때가 여러 군데 또 눈에 보여요. 그래요. 네. 왜 일필휘지로 명문장을 쓰는 뭐 이런 거는 그냥 꿈입니까? 그건 천부적인 사람이 제가 이런 책을 내는 이유는 그런 천부적인 사람이 있고 저같이 이렇게 실전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고쳐가면서 배운 사람도 있으니까 글 잘 쓰는 게 뭐 타고난 재주가 없으면 이렇게 끊임없이 고쳐나가면서 충분히 중간 정도 이상은 할 수 있다. 네. 그런 좀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강연도 다니고 글쓰기 책도 내고 그렇습니다. 일필휘지로 잘 쓰는 법 책은 사실 안 나와요. 그런가요? 그건 그런 사람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누구든 일단 고치면 된다라는 부담 없는 마음으로 자기 생각을 쭉 써보고 그리고 과감하게 고치고 또 고치다 보면 좋은 문장이 만들어지더라. 네. 윤태영의 좋은 문장론, 잘 고친 한 문장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평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